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초록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통화일보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독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행안부 장관이 지금 큰 현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이 검수완박법 통과된 이후로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통제 방안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경찰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보면 이 경찰국 신설은 절대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경찰이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사하겠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피의자 사건이 무려 7개나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사는요, 바로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된 이 해경의 과거 잘못된 이 수사 결과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유족 측에서 전면 소송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또 당연히 뒤따를 것이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문제, 결국은 야권에서는 이러한 경찰 수사를 이제 보복 프레임을 걸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보복이 아니다. 보복이라고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즉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이 비리,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요. 수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청장들 면담도 내가 했다. 대통령한테 추천하는데 내가 어떻게 면담도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서류만 보고 추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과 관련된 여러 공약은 그대로 이행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으로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지난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안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정치범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범죄 혐의가 좀 있고 분명히 잘못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눈 감고 넘어간다? 그야말로 이것은 불공정이다. 그러면서요, 대표적인 사건의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묻혔던 사건 아니냐? 이거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경찰이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요, 이 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말아라. 수사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립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왜냐면요, 왜 수사의 독립보다는 수사의 중립성을 따지냐면요, 경찰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행안부가 불법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공정하다. 지금 부정의스럽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립보다는 이 수사기관, 즉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사,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청와대, 과거 청와대를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대 정부에서는요, 청와대가 경찰 수사부와 밀실해서 거래해온 거, 이거는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 그래서 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이나 치안비서관 또는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해 왔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이 비리 의혹이 바로 이와 관련된 역풍이 서해 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아니냐. 예. 왜 그러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해양경찰을 장악해가지고 잘못 빚어진 사건이 바로 해수부 공무원의 이 월북 단정 사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치안감 인사 이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국기문란이라고 보는 것은 본인이 딱 확정되는 하나를 가지고 출장 전에 만들어 놓고 갔다 와서 대통령한테 그거를 건의해서 실질적인 경찰 인사안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마치 2개를 갖고 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 판을 바꾼 것처럼 경찰이 그런 여론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문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감찰을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겠다. 상당히 강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 이게 지금 경찰이 반발 제1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총 인원이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관은 3개를 둘 예정인데, 전체 경찰국 한 8, 90%는 경찰로 충원할 예정이다. 왜냐면요, 행안부 직원들이 경찰 인사를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히 인사과의 경우에는 경찰 출신 100%로 두겠다. 그리고 나머지 2개과도 이 행안부 공무원은 그저 한두 명 정도만 두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려는 거, 장악하려는 거, 이거는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해경왕이 있어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치고 해경과 직거래해서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그런 이 밀실 경찰 인사 작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경찰국을 놓고 투명하게. 그리고 수사 독립보다는 정치적 독립이 훨씬 더 맞는 얘기다. 누군가 수사에 관여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요. 다만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들 중에서는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는데 왜 그런 게 가능했겠느냐? 바로 청와대가 경찰을 장악했기 때문에,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아니냐? 이런 거는 안 한다. 예. 예, 그리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잘못이 나오면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잘못을 밝혀내고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팩트 자체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인사범벅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와 같은 인사 조치를 검토 중에 있고 곧 나올 거라고 본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순경 출신 고위직 비율을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이러한 공약, 이 경찰 관련 공약 지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경찰이 공안직으로 전환하고 또 승진 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거 경찰 혼자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예산 확보, 이거 행안부 장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재부와 협상해서 경찰청장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 즉 행안부 장관이 의 역할 그리고 이 기능이 경찰의 위상 강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을 통한 경찰의 이 비대진 권력의 통제 방안을 투명하게 갖추는 것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의 상황실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강력히 주장을 한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양력은요, 65년생입니다. 전북 익산 출신이고요. 중앙고등학교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입니다. 서울법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8기, 그리고 춘천지법 원주 지원장을 했고요. 대법원 재판연구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익위 부원장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장관이 이번에는 말이죠. 이 서민 교수가 페북에 글을 올려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번에 사진,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정상회담 사진을, 해외 정상회담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올려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자국 대통령이 거의 모든 언행을 까대는 무리들을 보니까 이 좌파들은 정말로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고 싶구나. 그러면서요, 이번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가와 관련해 가지고 야권의 비판,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다. 그러면서요, 본인은 본래 멘탈이 강한 편이라서 웬만한 욕에는 끄떡하지 않고 또 본인 욕하는 글만 찾아다니면서 댓글도 달 정도로 제가 굉장히 강한데,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공격이 너무 치졸하고 저열해서 며칠간 기사 댓글을 안 본 건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한 나라의 대표팀이 국제대회에 나가면 해당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응원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냐. 그런데 저런 것들조차 포용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극한 직업이다. 저런 것들조차가 이게 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 내외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해외 순방 사진을 나란히 올려가지고요. 김건희 여사는 조용하게 윤 대통령 뒤에 몇 발짝 뒤에 서서 동행하고 있고, 또 이 김정수 여사는 문 대통령보다 항상 앞서서 가고 있는. 그래서 누가 내주를 더 잘하느냐?
김건희 여사 내조가 훨씬 한 수 우위다. 이거를 지금 강력히 설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이 비판하는 것은 참 눈뜨고 보기가 어렵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분노의 마음을 담고 있는 SNS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국 납세다 연맹.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이 특활비를 공개하라. 그러면서 김정중 여사 옷값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까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까지 해서 1심 승소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꽁꽁 봉인을 해서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놨어요. 그런데 그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해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구 날짜는 지난달 30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자택 근처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의 결제 금액, 그리고 영수증과 예산 항목, 그리고 대통령 내화가 지난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진출한 비용, 이 처리 문제, 이거를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 중인 출근길 소통보다도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 공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 방지 의지,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글쎄요. 한번 이 대통령실의 이 반응이 어떤지 한번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뭐 영화까지 공개라는 건데 참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개 정보, 공개 대상으로 청구한 이 정보도 뭐라 그럴까요? 과연 납세자 연맹이 원하는 이 정보의 수준이 우리 국민들이 공개하기를 바라는 정보의 수준과 같은 맥락인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에 이 필로폰을 포용해서 포용한 사실이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필로폰 포용한 청와대 행정관의 실체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나가고 있는데요. 정치인 인맥으로 입성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급차도 몰고 다니고 연예인과 그리고 기업인들과의 친분 관계도 굉장히 과시하고 다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남 출신의 민주당 의원과 가깝다. 그래서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청와대 입성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행정관의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6, 7급, 6급에서 9급에 지원하는 행정요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뉴비디오 비서관실, 그 다음에 자영업 비서관실, 정책실, 총무비서관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행정관으로 승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행정관은요, 계급이 3급에서 5급까지가 통상 행정관이고요. 선임 행정관의 경우는 2급 또는 3급 정도가 선임 행정관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어린 나이에 고급승차를 타고 다녀서 눈에 띄었고, 기업인과 연예인 인맥을 과시했고, 또 부잣집 아들이 낳았고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뭔가 이 필로폰을 포용하는, 수약을 하는 그 배경에 연예인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 같이 흡입한 연예인은 누가 있는지, 또 이 기업인 가운데는 혹시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청와대 행정관 세요. 뭐 육군 참모총장도 불러내서 인사 문제 논의하고 합참의장도 불러가지고 왜 북한 선박 왜 납포했냐고 돌려보내자고 납포했냐고 조사하고, 또 이 해경왕은 그야말로 승진 기회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이 해수부 공무원 월북으로 딱 협조해줬다. 그래서 승진도 시키고 어마어마한 자리가 바로 청와대 행정관인 것 같은데요. 이거 청와대 참 이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의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제는 이제 민주당의 내분 양상이 심각합니다. 안구백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28 전당대회 이 룰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룰을 발표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전준위에서 만든 룰이 말이죠.
비대위에 올라가가지고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퇴 선언문을 보면 말이죠. 당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차원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비 경선에서 30%를 신설한 거예요. 그리고 본 경선에서는 본래 10%밖에 안 됐는데 25%로 확대했어요. 근데 이 안을 갖다가 비대위에서 폐기하고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 전준희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준희 존립 의미가 없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하는데 최고위원 선거에서요. 이걸 갖다가 이제 비대위가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유리없는 이 제도다. 그래서 이 전준위에서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대위가 또 이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선거 방식이다. 지역별로 나누자는 거예요. 권역별로. 권역별이 지역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최고위 구성에 있어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권역별 투표제 도입 말고도 좋은 방안이 더 있다. 뭐냐? 1인 3표제를 채택해가지고요. 선택의 폭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지명직 최고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가장 직접적이고 거친 방안, 즉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한 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비대위로 안으로 간다면 그야말로 이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 대표 최고위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보다는 수도권과 오히려 이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준회에서도 논의를 했지만은 이런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아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건데 비대위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활시켰다. 이거야말로 깊은 숙고 없이 의견된 것 아니. 따라서 이렇게 전주인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생산적 논의를 끌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요, 본인의 역할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준 위원장으로서 직을 사퇴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비대위에서 없어진 거. 중앙위원 투표를 오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00% 하지 않고 이것을 70%를 줄이고 나머지 30%는 예비 경선에서 선거인단 선거로 대체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 안이 또 막판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심의 중앙위원회 100% 비중을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이제 전준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진한 그런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직격하고 나섰어요. 한마디로 대선 지선 다 실패했는데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다. 그런 이 송영길은 친명의 대표적인 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종석은 친문의 왕초죠. 그러니 친명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이재명과 송영길의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페북에 오늘 오전에 페북에 이제 올린 글에서 뭐라고 올렸느냐? 염치 없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난다.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면 창피함을 느끼는데 같은 식구가 이런 행동을 하면 화가 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대선 이후 민주당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행동이 그러했다라고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송영길하고 이재명이죠.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고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화부터 나는 건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돌보느라 반성도 성찰도 없고 민주당의 평가도 핵심을 피하고 애두르기만 한다. 갈등과 분열이 커질까 두려운 거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평가와 세실은 철저히 국민 정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민주당 위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렬한 내부 비판과 반성, 그리고 통찰이 있어야 되겠다. 제발 전당대회가 이러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학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요,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말은 점잖았지만요,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의 지분은 사실상 문재인 지분이 이제 꺼져가잖아요. 이거 되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속으로 이재명이가 들어와라. 그래서 큰 틀에서의 민주당은 친명이 장악하는 것을 내가 봐줄 수 없다 이거예요. 친문이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라인으로 단일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관해서는요, 공동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감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 또 이 강병훈 의원, 이런 분들도 단일화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송영길하고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가하는 이 얘기는요, 당이 친명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최후 통첩성 발언이 아닌가, 입장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비이재명, 반이재명 측에 힘을 실겠다라는 의사표현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당 내용이 말이죠,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불거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 오전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